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코스모스 요약 이번엔 7장부터 9장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제목이 좀 남달라요. 밤하늘의 등뼈. 밤하늘의 등뼈 같은 게 뭐가 있다. 뭐가 연상되시나요? 그냥 아마 연상하시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 밤하늘의 등뼈라고 하는 되게 멋진 제목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천문학 70%, 과학사 20%, 고대사 10%. 여기서 또다시 도서관이 등장을 합니다. 도서관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이제 어린 칼 세이건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칼 세이건이 이제 그 미국 뉴욕에 살았는데 브루클린 지역에 살았어요. 거기가 이제 약간 중산층 그 노동자 계급들이 뭉쳐 사는 그곳에 살았는데, 어리니까 사실 어릴 때는 그 동네 요 언저리에서 놀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놀러 가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요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축구하다가 옆 동네랑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유럽 어느 나라 가서 원정 가서 축구하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옆 동네에 그냥 길 건너 가는 건데. 그 칼세건도 마찬가지로 칼세건이 살고 있던 여기서 그 전철길을 지나서 가는 세상은 자기에게는 또 다른 우주라고 생각했대요. 금지구역. 가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도서관 그 우리나라의 대출증이죠. 그걸 끊어준 거예요. 하도 질문하기가 귀찮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출증을 들고 브루클린 이제 그 도서관을 갔어요. 천문학에 꽂혀 있던 꼬마 아이거든요. 그래서 사서한테 가서 별, 스타가 들어가는 책을 달라 그랬더니 사서가 알았다 그러면서 꺼내주는데 보니까 배우들에 관련된 책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뭐 헤븐리 바디, 바디 이런 걸 썼겠죠. 막 그러면서 막 설득하니까 처음에는 사서가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그러고는 이제 진짜 별에 관련된 우주에 관련된 책을 갖다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서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이야기가 또 이제 여기서 반복이 되고, 이 장에서는 특히나 고대 그리스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우주 변천관, 앞쪽에서도 그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케플러를 통해서 그 과학혁명의 시기라 그러죠. 어떻게 해서 근대의 또 현대의 우주관이 확립되었는가 하는 걸 얘기했는데, 사실 그 우주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주관 또는 세계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느끼거나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우주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니까 뭐 천동설에서 지동설 변화 이런 거 이전에 그 예전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그래서 고대사를 10% 넣고 과학사를 20%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쭉 해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강하잖아요. 쭉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주론이라는 것이 확립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스타 대 스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그 이후에 밤하늘을 이렇게 누워서 바라보는 이런 느낌 같은 걸 쭉 서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숨어 있는 키워드를 끄집어내고 싶은 게 밤하늘은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살던 그 시절에 뉴욕이라는 도시만 하더라도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쏟아지는 별을 바라볼 수 있던 시절인 거예요. 1929년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관측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하느냐면 윌슨산 천문대라고 미국 LA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천문대예요. 지금은 관광지 천문대가 되었지만 거기서 그런 발견을 하는 관측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옆에 있는 어디에서 했다는 건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만큼 어두웠다는 거죠, 밤하늘이. 예전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더 어두웠겠죠. 그러면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다가 경외심도 느끼고 경이로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다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별들은 어떻게 생긴 거지? 저건 뭘까? 왜 빛이 나지? 왜 안 떨어질까? 이런 것들이 과학의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을 거고요. 그걸 다 떠나서 지금도 밤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 드시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아련하기도 하고 막 고향 같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별 먼지라는 얘기했잖아요. 스타더스트.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몸에 우리들의 고향은 뜨거운 별의 내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을 쳐다보고 우주 탐사를 해서 별로 가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온 우리들의 그 DNA가 다시 돌아가기 위한 회귀 본능이다. 이렇게까지 진짜 얘기하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밝은 그 인공 불빛 때문에 밤하늘을 쳐다보면 도심에서는 진짜 10개, 뭐 15개 별들. 별자리 얘기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어두운 데 가면 별이 너무 많아서 별자리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별자리에 밝은 별만 보이기 때문에 윤곽이 뚜렷해서 별자리 설명하기 정말 좋아요. 하지만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밤하늘의 문화유산을 지금 볼 수 없다는 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두운 밤하늘을 다크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다크 스카이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뭐 그 천문이 마을이라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기억하기 영양인가 그 지역에서 경상북도 거기가 이제 그 다크 스카이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뭘 하느냐면 가로등에다 갓을 씌워요. 아래만 이렇게 하게. 그리고 미국의 툭산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립천문대가 있는 데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헤드라이트 각도가 법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갓이 씌워져 있고. 그래서 이 밤하늘의 문화유산을 지키자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멋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우주관을 변천시켰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또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진짜 키워드는 이오니아예요. 이오니아라는 지역, 이오니아 사상가들. 그 이오니아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지역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금 봐서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고를 했어요. 신을 가정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신 없이도 이 세상이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증명할 수는 없었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오니아에 대한 칼 세이건의 애정은 엄청 커요. 그래서 이오니아의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오니아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 그들의 토론들, 그 토론들을 이오니아라는 말을 싹 빼고 그냥 그것만 가져와서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자들 사이의 대화처럼 보여요. 그런데 물론 이오니아 정신이 이어지지 못했죠. 이오니아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없어진 것이고 서양 문명의 흐름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와서 중세 암흑기를 겪으면서 르네상스를 겪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이오니아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오니아의 그런 학풍이 지속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계속 미련처럼 그리고 사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정신적인 지주 그래도 과학자들이 과거를 이렇게 역사를 보다 보니까 뭔가 다 이렇게 그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 비이성적인 것도 가는데 이오니아에 너무나 이성적이고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지정을 하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스승들 이렇게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거죠. 역사상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지금의 과학적인 이런 거에 태동하는 것들은 어쩌면 인간의 그 문명에서의 본질적인 요소들의 어쩜 필연적인 수렴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건덕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기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정신적인 지주. 그래서 이번 챕터는 칼 세이건이 얘기하는 우주 변천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저는 이오니아 학파에 대한 재발견 이런 것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8장인데요. 아마 제일 난이도가 높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시간과 공간, 시공간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면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해야만 되는 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렵겠죠. 여기에는 천문학 60%, 물리학 20%, 우주항공학 20%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챕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성 이론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제가 코스모스 책을 읽으면서 그 난이도가 되게 비슷하고 균형감 있게 이게 흘러가는데 제가 그래도 제일 못마땅한 챕터가 이거예요. 칼 세이건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설명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여기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상대성 이론 자체를 칼 세이건식으로 쉽게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상대성 이론 이거를 무시하고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상대성 이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되게 인상 깊고 어쨌든 한 번은 거쳐야 될 것이라서 잘 오다가 이제 이번 장에서 약간 좌절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좌절하시는 분들 생기고 아 역시 만만치 않은 책이야라고 한번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그거에 앞서서 북두칠성 얘기가 나옵니다. 별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북두칠성이 지금 뭐 어떤 사람도 국자 모양 같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년 전에 북두칠성은 밤하늘에서 그 모양이었을까요? 똑같은 모양이었을까요? 10,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호모사피엔스가 있기 전인 25만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보는 별자리들은 다 그 모양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화성에서 보면 별자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또는 우리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시스템인데 거기에 있는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에서 별자리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세이건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조금 변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자리가 우리가 보는데 걔네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저 멀리 있는 애도 있고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2차원적으로 투영돼서 보이는 게 모여 있는 게 별자리거든요. 그럼 별자리는 지들끼리 뭉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멀리 있고 하나는 가깝게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학생들이 만약에 쭉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마침 두 개가 눈이 있어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2차원 투영으로 보는 거잖아요. 별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북두칠성도 마찬가지로 먼 애가 있고 가까운 애가 있고 얘네들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애는 다가오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모양이 변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래서 칼 세이건이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컴퓨터. 10,000년이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북두칠성의 모양이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다 각각이니까 찌그러져서 다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별자리 모양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성에서 별자리를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에서 저를 보시면 이쪽에 저를 보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저를 보는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진 거리가 있긴 달리 보이는데 그런데 화성에서 별자리를 봐도 지구에서 보는 거나 거의 99% 똑같아요. 왜냐하면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그냥 별들은 박혀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항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잴 정도로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여전히 북두칠성으로 보여요. 명왕성쯤 가면 어떨까요? 꽤 멀리 갔잖아요. 명왕성의 평균 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한 5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 봤자 워낙 머니까 그냥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면 센타우루스자리 알파별, 지구에서 보면 태양계에서 보면 센타우루스자리 알파별이라는 게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센타우루스 자리에 되게 밝은 1등성 별로 보여요. 센타우루스 자리에. 그러면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에 있는 프록시마 B라는 별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은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이 이따만하게 보이잖아요. 거기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이 이따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네 태양이죠. 그러니까 별자리에 속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거기서도 어느 별자리에 어디엔가 보일 거 아니에요. 어디에 붙어 있을 것 같으세요? 카시오페아 자리 근처에. 카시오페아 자리가 우리는 5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카시오페아 자리는 주로 2, 3등성 별로 있어서 이렇게 눈에 띄긴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태양은 제일 가까운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밝게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카시오페 자리 5개 별이 있는 그 끄트머리에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저걸 보면서 자기네에서 제일 가까운 태양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별이 있어. 우리는 센타우르 자리 알파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까우니까 그렇게 위치가 되게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멀리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또 공간에 따라서 별자리의 모양들이 조금씩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가 조금 틀리게 변하겠죠. 저는 지구상에서 태어난 호모 사피엔스로서 앞으로 한 12,000년 정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자전축이 움직여요. 그럼 자전축의 방향이라는 게 북극성이잖아요. 지금 말은 북극성이지만 얘가 이등성이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1등성 별들이 2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딱 박혀 있으면 너무 멋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12,000년쯤 지나면 직녀성이 북극성 밑에 딱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돌면서.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에 북극성이라고 있는데 직녀성 같은 1등성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은 변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상대성 이론 얘기했잖아요. 상대성 이론 강의는 얘기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주 여행 얘기로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주 시공간을 여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에서 바라본 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설명했어요. 그 아까 지금 북두칠성 얘기처럼.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내세우고 그 상대성 이론 원리에 의해서 시공간의 수축과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시공간을 어떻게 여행할 것이냐. 우주 여행이라는 게 결국 시공간 여행이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빨리 그것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우주 여행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423페이지를 보시면 칼세이건의 통찰이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 행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에 외계 행성이 발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1992년 무렵에 이상한 곳에서 펄사라는 천체 옆에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고요. 1995년 무렵에 되어서 그냥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발견이 되고, 2009년이 지나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4,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지금 관측되는 그 표랑 거의 유사해요. 이런 게 칼세이건의 통찰력인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오니아를 또 꺼내요. 앞장에서 하는 것이 이제 미련이 남았나 봐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오니아의 과학 정신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물론 현재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의 우리는 지금쯤 이미 성간 여행의 장도에 올라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달까지밖에 사람을 싣고 못 갔지만 이오니아 정신이 이어져서 지구 문명과 지구 그 문명사의 주류였다면 과학이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쯤 벌써 알파 센타우리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피력하고 있어요. 이오니아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인데요. 별들의 삶과 죽음. 제가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별들의 삶과 죽음 얘기할 때 성운 얘기했었죠. 이 성운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건 별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천문학이 80%, 그러니까 별의 일생 얘기하면 천문학이 100% 같은데 천문학이 80%예요. 그리고 물리학이 10%. 왜냐하면 원리 같은 걸 따져야 되니까 고대사가 또 10%가 나옵니다. 별의 일생을 이제 따지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별의 일생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별이 빛을 내는가 하는 설명은 안 하겠고, 그때 하지 않았던 얘기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별의 일생을 거치면서 원소들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별의 일생은 결정론이에요. 태어날 때 자기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 운명이 그냥 물론 돌발 사태가 있죠. 별이 충돌을 한다든가 이런 돌발 사태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주 공간이 너무 커서 거의 없는 일이고, 별은 태어날 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질량의 크기만큼 얼마나 오래 살 건지, 어떤 색깔로 변해갈 건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런 거죠. 태양을 예로 들어봅시다. 태양 같은 별은 우주 평균적으로 좀 작은 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은 태어날 때 약간
지금처럼 약간 누리끼리한 이런 색깔로 태어나요. 노란 색깔은 온도가 푸른 색깔보다 낮은 색깔이에요. 태어날 때도 태양 질량 정도로 태어나고 좀 작고 온도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태어나요. 그런 다음에 얘가 처음에는 태어나서도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그 송온이 굉장히 압축이 되어 가지고 가운데서 핵융합작용이 나면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여전히 바깥쪽은 되게 좀 교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들은 수명이 100억 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100억 년 일생을 사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무거우면 조금 더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데 처음 한 10억 년 정도는 태양이 처음 태어나서 그야말로 그 어린 시절을 겪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겪고 막 그럴 때는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날뛰고. 그래서 이 태양도 되게 불안정해져서 이게 밝기도 막 좀 들쭉날쭉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그 주변에 같이 태어난 화성, 지구 같은 애도 영향을 받아요. 이 엄마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얘들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밝아지면 이거 갑자기 더워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태양이 태어났을 때,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지금은 지구가 바다도 흐르고 우리도 살고 있고 해서 태양계 내에서 가장 생명체가 지구 같은 생명체죠. 지구 생명체 같은 생명체 살기 좋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초창기에는 화성이 지구 같은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화성에 옛날에 생명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화성의 표면에 물도 흘렀을 거고 그때는 지구보다 화성이 훨씬 더 그런 거였고, 이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지금은 지구가 최적한, 뭐 지구 생명체의 최적한, 이게 말이 계속 순환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 거죠. 80억 년을 넘게 지금 이제 50억 살을 살았거든요. 그럼 한 지난 40억 년 동안 거의 밝게 변하지 않고 왔고 앞으로 한 40억 년 동안 지금의 태양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지구도 그냥 안정되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 태양이 지금 동그랗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빛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빛을 만들어낸 빛이 밖으로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막 밀어내는 게 있죠. 그런데 태양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자체 중력이 있어서, 중력이 있다는 막 끌어 잡아 당기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막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 작용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만드는 빛이 밖으로 나가면서 압력으로 막 밀어내서 이게 비기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동안은. 그래서 땡그랗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운데 태우는 이 원소들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고갈되겠죠. 그러면 이 밀어내는 힘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축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수축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별이 이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 수축을 하니까 밀도가 높아지니까 또 밀어내요. 그러니까 밀려나가죠. 그러다 다시 중력 때문에 또 수축을 해요. 그래서 태양이 90억 살쯤 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색깔도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때를 맥동병광성 단계라고,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리고 이때를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색깔이 이제 커지고 붉은 색깔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정해지겠죠. 그럼 지구도 날벼락이죠. 이게 커지면 지구 궤도까지 막 쫙 다가오고 이러면 뜨거워지잖아요, 당장. 그러면 지구 표면에 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이 죽기 전에 지구 생명체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디면, 근데 태양은 작은 별이라 폭발을 못 해요.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성분은 도망을 가고 안쪽으로 움츠리려는 성분을 움츠려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백색 외성이라는 작은 별이 되고 바깥쪽은 행성상 성운이라는 것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의 일생 질량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태양보다 질량이 더 무거운 애들, 뭐 7배, 8배, 9배, 10배 이렇게 무거운 애들은 크잖아요. 크니까 태어날 때 푸른 색깔로 태어나요. 뜨겁고 에너지가 많고 질량도 크고 크기도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이 압박이 크겠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핵융합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뭐 탄소, 질소, 산소 정도 만들었다면 얘는 막 철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이 밀어서 양성자를 막 갖다 붙이는 힘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더 밝게 나겠죠. 그러면 땔감을 훨씬 빨리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질량이 큰 별들이 오래 살 것 같죠. 뗄 게 많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엄청 한꺼번에 많이 떼는 거예요. 그 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양이 100억 년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수명이 1억 년에서 10억 년을 못 넘어요. 그리고 얘네들 큰 애니까 열심히 떼가지고 빛이 막 엄청나게 밝게 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파란 색깔로 났다가 얘가 안정되면서 노란 색깔로 되었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얘도 커지는데 이 커지는 규모가 엄청 커지겠죠. 초거성이 돼요. 초적색 거성. 막 그러다가
크니까 주체를 못하고 커졌다 작았다 반복하다 터져버려요. 이런 거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고요. 초신성 폭발에 잠깐 말씀드린 할 때 워낙 밝기가 1000억 배 이상 나가고 압력과 밀도가 높으니까 그 속에서 온갖 금속들이 다 생기고 이게 터지니까 바깥쪽으로 더 빨리 멀어져 가겠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더 강하게 뭉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그런 블랙홀을 만드는 건 엄청 큰 별이겠죠. 그럼 태양과 그 사이에 있는 별은 이게 터지긴 터지는데 약하게 터지고 움츠러는 것도 약하게 해서 중성자 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 질량으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간단해요. 별에 생길 때 그 성운에 그 만들어질 때 원시 별의 질량을 알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 일생의 단계 별의 모습도 알고 색깔 변화도 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운명도 알고 밝기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너무 대단하죠. 그거 하나. 그러면 그 별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은 거꾸로 색깔이나 이런 걸 보고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간단한 원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별이나 태양이나 다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칼세이건은. 우리가 얘기했던 기억나시는 스타더스트, 별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별의 기원과 진화와 그 뿌리에서부터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고향이 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토록 그 성찰에서 떠들었던 스타더스트, 생각하는 별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별의 일생 얘기를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인생을 이렇게. 그래서 별의 일생 얘기를 하면 이제 별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운 모습. 그러면 좀 젊은 아이들은 성운 모습이 이렇게 죽어가는 별의 모습인데 되게 아름다워요. 색깔도 막. 거기에 막 꽂혀서 와 아름답다 이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쳐다보면서 자기 인생이랑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아, 저 별도 이렇게 인생을 살고 화려한 시기를 거쳐서 죽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책 특히 이제 천문학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우리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만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스타더스트 별먼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별의 일생이라든가 은하의 운명이라든가 우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 어떤 유한한 틀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투영시켜서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 챕터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별먼지다. 감사합니다.